시작할게요. 2017년도 6월 17일 날 시행된 지방제 9급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어렵게는 나오지 않았으나 신속 정확하게 푸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신속했으나 정확하지 못했으면 실수가 조금 있을 만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환경공학 문제가 뒤쪽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푸시려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음에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은 하천에서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유기물이 분해되면 호기성 박테리아들이 주로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산소를 소모를 하는 과정으로 소모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포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제포기라고 하며 용존산소가 공급되는 과정이죠. 소모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번에 보시면은 조류의 호흡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광합성이라고 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류, 이제 어떤 생물의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를 했을 때,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CO2를 소모를 하잖아요. CO2를 흡수를 하는 거니까 물 자체에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CO2가 없어지다 보니까 pH가 상승하고 용존산소는 증가하는 이런 반응이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면 그 반대가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용존산소를 소모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는 이런 것들이 조류의 호흡이기 때문에 광합성과 호흡을 그냥 조류만 읽으시고 그냥 광합성 이렇게 잘못 보신 분들은 헷갈리신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번째로 질산화 과정인데, 질산화는 마찬가지로 암모니아성 질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를 소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던 문제죠. 너무 간략하게 나왔던 문제. 그래서 1번에는 정답은 2번이고요. 요번의 문제들은 비슷한 내용에서 계속 두 문제씩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위에 있는 이제 조류의 호흡이 지문상에 조금 보기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영양에 의한 조류 번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요즘에 환경적인 이슈에 맞춰서, 요즘 워낙에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해서 문제를 낸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환경적인 이슈 부분도 좀 알아서 잘 보시고 챙겨보시고, 2번에 보시면 강에서 부영양화에 의한 조류 번성 시 하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강물의 이취미 물질이 증가한다. 그래서 조류가 번성하면 일단 탁도가 증가하고 이 조류 자체가 독소를 내는 조류들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써드리진 않았지만 2-MiV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지오즈민 같은 물질들이 증가를 한다. 얘네들이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조류가 번식하면 이라고 했는데, 조류가 번식하면 pH 값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조류가 번식하면 일단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지죠.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지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O2가 점점 물속에서는 감소하면서, CO2는 산성기체잖아요. 그러니까 pH는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류 번식으로 pH 값이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고, 세 번째로 보시면 하천 수질의 투명도가 어때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낮에는 빛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광합성을 전제 조건에 깔아놓은 건데, 빛을 이용해서 물속의 용존산소가 소모되고 CO2가 생성된다. 틀렸죠? 그렇죠? CO2가 소모되고 용존산소가 생성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1번과 거의 매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부영양하다라고 하면 거의 호수의 부영양화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지난번까지는 출제가 많이 됐던, 빈도가 높았던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4대 강의 녹조 현상 때문에 강에서 부영양화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좀 변형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는 어렵지 않고 1번과 겹쳐지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본인이 만약에 틀리셨다고 하면 정확하게 보시는 거를 문제를 너무 빨리 읽으셔서 실수를 했었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니까 다시 한번 보완하시고 보충하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셔서 수질오염원으로 알려진 B점오염원의 특징. 그래서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점오염원과 B점오염원으로 구별이 되죠. 점오염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만큼 나오는지, 배출구와 배출 단위, 배출량 같은 것들이 파악이 가능한 오염원을 말하고, B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오염원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B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B점오염원의 대표적인 그 배출원, 어디예요? B로 내려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있는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쓸고 내려오는 도로 유출수라든지 아니면 논이나 밭에다가 비료 같은 거 뿌리면 그런 것들이 빗물에 흘러내려오면은 그런 것들로 인한 B점 오염원이 일어날 수 있게, B점 오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농경지 유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B점 오염원에 해당이 되죠. B점 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강수가 내리면 처음에 강수들이 대기오염물질 같은 거 쓱 끌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로에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도로에 있는 오염물질 같은 것들도 끌고 내려온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미세먼지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황사가 심한데 비가 쭉 한번 내리고 나면 하늘이 맑아진다라고 했어요. 초기 강우 같은 경우에는 SS라든지 부유물질 같은 SS라든지 여러 유해물질 같은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장마철처럼 5일, 6일 이렇게 장기적으로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초기에 내렸던 비의 어떤 농도 성분이라든지 어떤 그 안에 그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과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내렸을 때 내리는 비의 어떤 구성 성분의 그 요소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초기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시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초기 강우의 영향을 크게 받죠. 그래서 초기 강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시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가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수도 할 때요. 상하수도 공학할 때 우수를 배제하는 시설, 오수를 배제하는 오수 배제 시설을 볼 때 분류식과 함유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 오수와 우수를 하나의 단거로 배제시키는 방법, 배출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오수는 오수대로 오수 관거를 이용을 하고 우수는 우수대로 우수 관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식이 원칙적으로 맞다. 분류식을 해야 되는데 오수는 오수대로 오수 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우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강우는 그래서 초기 강우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바로 뭐 하천이라든지 다른 데로 방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리는 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1번에 보시면 초기 강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시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의 변화가 크다라고 고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B점 오염원은 점 오염원과 비교해서 간헐적으로 유입된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강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만큼 유출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비의 양이 적으면 요즘 같은 가뭄기에는 B점 오염원에 대한 영향이 되게 적은 편이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유입되는 특성이 있다. 세 번째로 보시면 B점 오염원 저감시설로는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사실상 한 1년이나 2년 전에는 인공습지라든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법적에서 B점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간략하게 이제 B점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어요. 다음번에 공부를 하실 때에는 B점 오염의 저감 시설들이 뭐 인공습지라든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여과형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광산이라든지 벌목장, 임야 등이 B점 오염원에 속하며 오염물질의 차집은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으는 것이 어렵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B점 오염원에 대한 특징, 점 오염원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평소에 쓰던 용어와 조금 다른 식의 용어가 나와서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다 우리가 풀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첫 번째로 보시면
지구 온실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온실 효과를 가장 크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가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CO2다. GWP가 가장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GWP 값 자체는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그 잠재력 같은 것들은 CO2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육불화황 이라는 SF6가 거의 한 23,700 정도로 가장 높았지만 사실상 존재하는 양 자체가 이산화탄소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온실 효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라고 했잖아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근데 수증기는 이제 어떤 가스상의 유해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런 거 말고도 N2O, 아산화질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런 것들이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실 효과는 장파장보다 단파장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자가적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나세요? 자가적. 그래서 적 할 때 자외선이라고 해서 제가 적외선 같은 경우 원적외선 같은 거 찜질하면은 이런데 뼈마디 아플 때 적외선 찜질 같은 거 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온열 작용이 상당히 잘 되는 열을 발생하는 그런 선이거든요. 복사선이에요. 그래서 적외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하면서 자외선의 UV, C, B, A 설명드렸고 UVC가 가장 단파, 점점 가면 갈수록 장파가 된다 그랬고, 그쵸? 기억나시죠? 얘가 대략적으로 2800에서 3200 정도 된다 그랬고, 3200에서 4000 정도 된다 그랬고, 4000에서 8000 정도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장파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 복사 온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얘가 지구라고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상으로 들어오고, 지구상에서는 이 열의 그 어떤 평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구 형태에서는 바깥으로 복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태양 복사라고 하는 거고 지구에서 복사하는 걸 지구 복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태양 복사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다른 거는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온실 효과라는 것은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선을 원래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아니면 수증기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라고 정의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반사라든지 복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나갈 때 무슨 형태로 나간다 그랬죠? 적외선의 형태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적외선은 장파예요, 단파예요? 장파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단파거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단파고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장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온실 효과는 장파장보다 단파장이 더 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 입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 복사되는 어떤 복사열, 즉 적외선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단파장보다 더 크다라고 보셔야지만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 저렇게도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가 가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이 된다라는 것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적외선이라는 것만 장파장이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던 문제였거든요. 그 지문이 헷갈리지 않았던 문제였으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자가적이라고 했으니까 자외선이 가장 단파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가장 장파라고 했을 때 적외선의 형태로 지구 복사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이 되니까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구나. 태양 복사는 단파 복사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온실 효과는 반대로 단파장보다 장파장이 크다라고 하셔야지만 적외선의 그러니까 단파장보다 이렇게 어떤 비교급으로 쓰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온실 효과는 장파장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암기를 하실 때. 왜냐하면 장파장은 적외선의 형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만약에 2번이 헷갈리신다 하시더라도 3번, 4번을 보시면 2번밖에 정답이 없거든요. 3번을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복사열이 여기서 말하는 적외선으로 방출되는 복사열이 우주로 방출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온실가스는 화석연료 사용이나 산업이나 농업 부분에서 배출된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 왜 가축의 방귀, 가스 같은 것들, 메탄 같은 것들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메탄가스에 불 붙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축이 방귀 뀌면 불 붙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농업 부분에서도 이렇게 온실가스의 하나의 일환인 메탄 같은 것들이 방출이 된다라는 것도 포함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셔서 활성 슬러지 공정을 다음과 같이 운전할 때 FMB는 이번에 FMB와 관련된 문제도 동일하게 두 문제, 그러니까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물론 뒤에 있는 문제는 BOD 용적 부하와 같이 푸는 문제가 나왔지만 답이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뒤에서 맨 마지막 문제에서 나오는 거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 5번에 FMB를 구하라고 했는데 FMB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 F는 미생물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M은 MLSS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거 수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여기 있는 MLSS 같은 경우에는 활성 미생물 플럭을 말하는 건데 활성 미생물 플럭을 말하는 거고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말하는 거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유기물이 들어오면은 그냥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폭기조로 유기물이 들어오면 이 유기물을 먹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막 서로 감싼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에 먹이를 충분하게 넣어주고 미생물의 수가 많지 않으면 먹이를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먹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미생물은 얼마 없어요. 그러면 먹이당 내가 먹을 거를 하나만 갖고 하지 남의 거를 굳이 뺏지 않잖아요. 자기 것도 충분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2차 침전지에서 슬러지의 어떤 침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활성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활성 슬러지 공법은 BOD 제거 효율이 90%에 가깝도록 어떤 슬러지 침강성이라든지 BOD 제거 효율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미생물의 성장 단계에서 감소 성장 단계에서 내생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골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감소 성장 단계에서 내생 성장 단계 넘어가는 골목을 생각을 해보시면 미생물 개체수는 되게 최대인데 먹이는 조금씩 줄어드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갖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미생물 플럭이 단단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침강성이 좋아서 처리율이 좋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랬을 때 먹이와 미생물의 비를 FMB라고 하는데 이 먹이를 우리가 푸드라고 하면 원래 여기서 M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붙어있는 미생물이거든요. 이 미생물을 뭐라 그랬죠? MLVSS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어떤 폭기조에서 이 미생물의 양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의 양을 원래 MLVSS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상의 MLVSS가 제공되지 않는다,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요 자체를 그냥 우리가 미생물 플럭이라고 보고 얘를 MLSS라고 보고 요 MLSS 값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사실상 이 값에는 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MLVSS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러면 푸드는 뭐라 그랬어요? 폭기조로 들어오는 유기물 BODI가 먹이라 그랬고 유기물의 농도 보시면 BOD의 농도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리터당 뭐 예를 들어서 500mg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물이 1리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얼마만큼 들어오냐면 유량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총 들어오는 유량을 곱해 주셔야지만 하루에 들어오는 BOD의 총량이 나오는 거고 얘가 다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먹이를 먹는 미생물을 우리가 보통 MLVSS를 X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MLVSS라고 했을 때 MLVSS의 농도도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1리터당 만약에 1500 정도 아니면 1리터당 한 1700 정도 1700mg이 있다. 그럼 물이 1리터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폭기조 안에 있는 물의 부피만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폭기조의 부피를 곱해 주셔야지만 폭기조 안에 있는 먹이가 들어왔을 때 먹이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의 양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FMB를 계산하는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X값이 평소에는 MLSS라고 보통 그냥 통칭해서 쓰나 여기서 말할 때는 MLVSS 값이 나왔잖아요. 그쵸? MLVSS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MLSS와 MLVSS의 비가 0.8이라고 나왔거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MLVSS니까 MLSS를 이쪽으로 이양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MLSS가 2500이라고 나왔고 0.8, 80%에 해당하는 것만 MLSS 미생물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했으니 이거를 계산하면 2000mg/L가 나와요. 맞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X값 자체가 MLVSS고 이 MLVSS 값을 MLSS와 MLVSS 값의 비율을 가지고 2000mg/L라는 것을 먼저 도출을 해놓은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들을 보면은 BOD가 200이고요. MLSS와 MLVSS B는 두 개 이용해서 MLVSS를 산출을 했고 그 다음에 봤더니 반응 시간이 24시간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알려면 원래는 BOD 값이 200mg/L가 나왔고 얘가 MLVSS 값으로 2000mg/L가 나왔으면 나머지 유량이나 부피가 나와야 되는데 유량이나 부피 대신 시간이 나왔잖아요. 다른 조건이 나왔으면 헷갈렸을 텐데 지금 유량과 부피를 가지고 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Q분의 V, 유량분의 부피를 우리가 시간, 반응 시간, 폭기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를 반대로 역으로 역수를 해놓은 것이 t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t 곱하기 x분의 BOD i로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FMB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BOD가 200mg/L가 되는 거고 폭기 시간이 24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값이 2000mg/L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문제상에서 FMB의 단위를 알려드렸는데 kg BOD per kg MLVSS 대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kg과 아래에 있는 kg은 의미상으로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 지워주고 대이분의 1로 나오면 돼요. 그쵸? 대이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4시간이 하루라고 하는 대이의 마이너스 1승으로 환산을 해주시면 어쨌든 24 나눠주고 2000에 2 지워주면서 100 남고 100 지워주면 10분의 1 남으니까 0.1 대이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FM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을 저희가 앞에서 수질 파트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고 계산 문제도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는데 1분을 넘으시면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0.1에 해당하는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하천의 BOD 기준이 이 문제 이제 기사 공부하시거나 산업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다만 사용하는 용어가 돼지, 축사 뭐 이런 용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게끔 나온 건데 혼합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혼합 공식. 그러니까 말이 조합 혼합 공식이 평균치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6번의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하천의 BOD 기준이 2mg/L이고 현재 하천의 BOD는 1mg/L래요. 근데 하천의 유량이 150만 mSJ/D이고 하천 주변에 돼지 축사를 건설하고자 할 때 축사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서 BOD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제가 이런 혼합 문제를 읽을 때 뭐라고 해드렸냐면 혼합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평균치를 구하는 문제는 국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어를 잘하는 문제,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돼지 축사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럼 생각하시면 하천 주변에 돼지 축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오니까 하천의 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하천의 BOD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몇 마리 정도 키워야지 하천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겠냐, 이게 문제거든요. 단 돼지 축사 건설로 인한 유량 증가는 없으며 한 마리가 BOD를 배출하는 그 부하율은 2kg/day, 하루에 한 마리당 2kg의 오염물질을 내보낸대요. 그러면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혼합 공식이 나오면 다른 거, 혼합 공식 먼저 기억나세요? 공식은? 어떤 A라는 하천이 있었고 B라는 하천이 있었다. 근데 A라는 하천이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 B라는 하천이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다를 테고 A라는 하천의 유량과 B라는 하천의 유량이 다르다. 그래서 얘네가 A와 B가 합류가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혼합되는 지점이 생길 것이고 혼합되면 이 오염물질의 농도와 이 오염물질의 농도가 합해져서 평균치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믹스된 농도를 우리가 농도를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니까 믹스된 컨센트레이션이다, CM이라고 쓴다. 그래서 이 오염물질의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A에서의 유량을 Q1, A에서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C1이라고 하면 B에서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Q2, B에서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C2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의 유량과 여기서의 유량을 두 개를 곱하면 뭐예요? 부하잖아요. 이 부하를 두 개를 더해서 총 유량으로 나눠주면 평균치의 농도가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혼합 공식이에요. 그럼 공식으로 굳이 그거를 만들면
Q1, C1 플러스 Q2, C2 그래야지 부하량을 다 더한 거고 이거를 전체 유량 Q1 플러스 Q2 왜냐하면 유량은 평균치가 아니라 얘 더하기 얘니까 Q1 플러스 Q2로 해서 계산하는 게 혼합 공식이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지금 문제상에서 의미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넘어와서 하천이 잘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주변에다가 돼지 축사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하천의 원래 유량은 얼마였냐면 150만 미터의 세제곱퍼 데이였대요. 그러면 여기에다 쓰면 Q1은 150만 미터의 세제곱퍼 데이였고 하천에 원래 가지고 있던 BOD는 1ppm이었대요. 그쵸? BOD가 1mg per 리터였다. 근데 이 하천의 BOD 기준이 몇 ppm이냐면 2ppm이거든요. 그러니까 1ppm 정도 늘어나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오염물질을 내보내도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 하천이 돼지 축사로 인해서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올 때는 어떤 오염물질의 유입이 없으니까 계속 1ppm이었다가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이때 기준이 2mg per 리터라고 하면 도대체 돼지 축사에서는 몇 마리씩 키울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 보시려면 생각해보세요. 한 마리당 쉽게 말하면 한 마리가 2kg의 오염물질의 BOD를 내보낸대요. 하루에. 그럼 도대체 몇 마리를 키워도 돼? 하려면 총 내보내는 오염물질의 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총 내보내도 돼야 되는 오염물질의 양. 즉 Q2C2만 구하시면 돼요. Q2C2가 뭐라 그랬는데요?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부하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시는 거는 왜냐하면 Q2C2라는 개념이 여기서 문제상에서 절대로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유량이라든지 돼지 축사에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Q2도 모르고 유량도 모르고 C2라는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구하시면 되죠. 근데 혼합 공식에서 평균치를 구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야 되면 더하기 빼기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단위가 맞아야지만 더해줄 수 있어요. 이 부하량의 단위와 이 부하량의 단위가 같아야지만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Q2, C2를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단위는 얘를 곱해주는 단위와 동일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계산식에다 넣어서 대입을 해볼게요. 얘가 CM, 혼합된 농도가 되는 거니까 CM은 공식부터 쓰고 Q1 플러스 Q2분의 Q1C1 플러스 Q2C2라고 했을 때 얘는 일단은 2mg per 리터고요. 지금 단위는 다 생략할게요. 단위 같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그 다음에 유량이 얼마냐면 150만 미터의 세제곱이에요. 맞나요? 하천의 유량이 150만 미터의 세제곱 per day. 근데 읽어보시면 단 돼지 축사 건설로 인한 유량 증가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축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천의 유량이 증가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거든요. 오염물질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 무시해라 이거예요. 이거 무시해라. Q2는 무시해버려라. 그럼 Q2는 얘를 무시했을 경우에 Q1, C1은 저기 나온 대로 150만 곱하기 C1은 1이라는 것이고 Q2, C2는 모르는 거니까 이거 Q2, C2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부하량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Q2, C2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산해도 150만 곱하기 2면은 300만일 것이고 300만에서 150만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150만이에요. Q2, C2는 150만. 그럼 쓸게요. 150만 단위 한번 볼까요? Q2, C2 얘랑 단위 같아야지 더해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 단위가 뭐였죠? 미터의 세제곱 퍼 데이랑 미리그램 퍼 리터랑 곱한 거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좀 단위 헷갈리시면은 이해가 잘 안 가시고 헷갈리시면 얘 얘 킬로그램으로 단위 환산해서 킬로그램 퍼 데이 환산하셔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킬로그램 퍼 데이로 부하의 단위로 고칠게요. 따라서 1m의 3승은 10의 3승 리터가 되는 거고 10의 6승 미리그램은 1kg로 되니까 3개 지워주면 1500이에요. 그쵸? 1500kg per day. 됐나요? 이제부터 이해를 하시면 하루에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이 1500kg이 나오면 하천이랑 함유됐을 때 이 하천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2ppm이라는 배출오염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 기준을. 그러니까 1500kg 내보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상식선으로 원래는 이제 여기서 단위 환산으로 푸실 수 있는데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그럼 몇 마리 키울 수 있느냐? 몇 마리? X마리.
지금 BOD가 몇 마리라고 하면 제가 마리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문제상에서. 아까 의미가 2kg per day였거든요. 돼지 축사에서 한 마리당, 마리라는 말이 나온 게 요거잖아요. 한 마리당 하루에 2kg을 내보낸대요. 그럼 여기서 마리라는 게 위에 나와야 되니까 마리라고 쓰고 day 2kg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 마리만 남겨놓고 환산하려면 1500kg per day 이렇게 해서 환산하시면 돼요. 얘가 이해만 가시면 되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비례식으로 푸시면 돼요. 비례식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마리당 한 마리가 2kg만큼의 BOD를 배출을 한대요. 근데 BOD를 배출할 때 얼마만큼 배출할 수 있어요? 1500kg 배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도대체 1500kg이면 몇 마리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만 조금 수월하게 비례식 아닌 수월하게 푸시려고 제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린 건데 얘 계산하면 x를 1500을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750마리예요. 750마리. 지금 제가 혼합공식부터 쫙 설명드리니라고 왜냐면 그 다음 문제도 혼합공식을 이용하는 거라 혼합공식부터 쫙 설명드리니라고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풀면서 이 문제를 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가르쳐주고 했다 하더라도 혼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저랑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동일한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학생의 입장으로 처음에 보고 시간을 쟀거든요. 이거 푸는데 만약에 내가 완전히 알고 있다. 이거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혼합공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먼저 캐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부터 숫자 빨리빨리 써가지고 하면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숫자가 왜냐하면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숫자 자체가 소수점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 혼합공식이라는 것만 문제에서 캐치만 빨리 하시면 그리고 중간에 실수만 안 하시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라 조금 설명은 길었지만 반복적으로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셔도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을 보시면 정답은 750마리, 정답 2번으로 되겠네요. 풀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그래서 몇 마리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풀지? 라는 것보다는 문제를 읽으실 때 국어적으로 해석을 잘 하시고 하천이 흐르고 있고 이 그림을 그리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혼합공식 푸실 때는 반드시 그림 그리시는 게 절대 저거 몇 초 안 걸리니까 저거 한번 그려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실수 안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혼합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림 그리고 문제를 푸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실게요. 7번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6번 문제를 푸셨기 때문에 7번 문제를 보시면 2개의 저수지에서 2개의 저수지라고 나왔고 한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자 하고 이 농업용수의 염분 농도는 0.1g/L고 유량은 8.0m/s의 조건에 맞추어야 한대요. 이때 1번, 2번 저수지에서 취수하여야 하는 유량 물론 제가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고 특히나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 뉴스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어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텔레비전 뉴스를 봤더니 그 가뭄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 가뭄에 대한 어떤 특별 뉴스처럼 편성을 해가지고 10분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이제 물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저수지에서 농업용수 같은 거 되는 거를 보기로 냈나? 뭐 혼자서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농업용수로 되기 위해서 1번 저수지와 2번 저수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번 저수지 한 군데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혼합공식을 이용하는 거구나. A번의 저수지와 1번 저수지와 2번 저수지로 분류가 돼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얘가 1번 저수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저수지거든요. 뭐 합류되는 건 아니고 얘가 합류돼서 합해서 얘가 농업용수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용수로 공급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농업용수라고 했을 때 먼저 보시면 이 농업용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농업용수는 나중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오염물질이 아니라 염분의 농도가 0.1g/L가 돼야 되는 거고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호를 쓰면 CM이 되는 거죠. 그쵸? CM이라는 믹스된 농도 CM이 0.1mg/L가 돼야 되는 거고 유량은 8m/s, 1초당 8m/s니까 QM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8m/s의 조건을 맞춰야 된대요. 그랬을 때 1번, 2번 저수지에서 취수해야 되는 유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저수지에 보면은 염분의 농도가 1번 저수지는 500ppm이고요.
그 500ppm이면 단위 바꾸면 500mg/L랑 똑같은 단위죠. 그 다음에 Q1은 나오지 않았어요. 유량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2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C2라고 했을 때 이 염분의 농도가 50ppm이고 마찬가지로 50mg/L이고, 그 다음에 Q2는 제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공식은 나왔고 혼합 공식인 게 혼합 공식인데 여기서 멘붕이 되는 거죠. 미지수가 2개니까. 그쵸? 하나만 생각하셔도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 저기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얘기가 첫 번째로 얘는 혼합 공식이니까 그림 그렸으니까 혼합 공식을 빨리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게 Q1 플러스 Q2분의 Q1 C1 플러스 Q2 C2 이렇게 써주시고, 맞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단위 맞춰주는 거예요. 단위가 똑같아야지만 더해주고 곱해주고 나눠줄 수 뭐 곱해주는 건 상관없지만 더해주고 빼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하량을 더해주려면 얘의 단위와 얘의 단위와 얘의 단위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봤더니 얘는 500mg/L, 50mg/L, 얘는 g/L니까 얘도 mg으로 고치자. 그러면 굳이 단위 환산 하실 필요 없이 1g은 1000mg이니까 0.1 곱하기 1000 하면 100mg/L겠네요. 그래서 얘가 100mg/L라고 보고 이제 문제는 Q1과 Q2인 거예요. 여기서 QM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물의 유량과 이쪽에 2번 저수지에 있는 물의 유량을 더하면 QM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얘가 얼마인지 그럼 Q1이랑 Q2랑 더하면 8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보기를 봤죠. 제가 빨리 풀 수 있나. 다 8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빨리 봤을 때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1번은 8, 2번은 7.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건 아니구나. 우리 너무 출제자를 쉽게 봤구나.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Q1이 어쨌든 Q1 플러스 Q2가 8이면 공식을 하나 쓰면 Q1 플러스 Q2가 8이면 Q1은 Q1이라고 치고 Q2는 어떻게 구하냐. 8 빼기 Q1이면 미지수가 하나로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Q1은 그냥 Q1이라고 하고 Q2는 Q2 대신에 8 빼기 Q1이라고 넣어서 풀면 돼요. 됐나요? 그럼 넣을까요? 다 나왔으니까 여기다 단위 환산도 다 있고 단위도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넣으시면 돼요. QCM이라는 것은 혼합되었을 때 그 1번 저수지와 2번 저수지가 혼합되었을 때 나중에 농업용수로 공급돼야 되는 염분 농도의 그 평균치를 말하는 거니까 100mg/L고 단위 다 맞췄으면은 단위 쓰실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숫자로 넣으시면 Q1은 그대로 유량은 Q1이고 Q2는 8에서 Q1 빼주는 거니까 대충 얘 지워지니까 계산이 되겠죠. 그쵸? 위에 있는 거는 Q1은 얼마예요? Q1 곱하기 C1은 500이고요. Q2 대신에 8 빼기 Q1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C1은 5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죠. 됐나요? 그럼 대충 봐서 Q1 이렇게 지워지고 8 이쪽으로 가면 얘가 800이 남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얘는 Q1 500Q1 그래서 58에 40이니까 400 빼기 50Q1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500Q1에서 50Q1을 빼면 450Q1이 되는 거고 450Q1 이 정수는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800에서 400 빼는 거니까 400이 되는 거고 그럼 Q1은 450분의 400 그래서 나눠주시면 5, 9, 45, 5, 8에 40 8 나누기 9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8 나누기 9 하시면은 0.8888 요 정도 나올 거예요. 9, 8이 72니까. 그쵸? 그래서 0.888888 이렇게 나오니까 0.88m의 세제곱 퍼 세크. 그럼 Q2는 구할 필요 없이 0.88만 먼저 찾아보세요. Q1이 0.888 이렇게 나온 게 몇 번인가? 0.9잖아요. 그쵸? 당연히 8에서 0.9를 빼면은 7.1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뭐 답은 그렇게 체크를 하시나 우리는 이제 저는 풀이를 하는 과정이라 여기다 다시 넣으시면 8 빼기 0.88 이렇게 빼면 0.1111 아니 10 얼마지? 7.11111 이렇게 나오니까 약 7.1m의 세제곱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번에 아까 전에 돼지 축사 구하는 것도 혼합 공식 이용하는 거고 7번에 여기 나와 있는 농업용수 혼합 용수 구하는 것도 혼합 공식 이용하는 거. 똑같은 문제를 이번에는 두 개 이렇게 냈더라고요. FMB 관련된 문제 2개. 아까 그 부역량과 CO2 소비하고 DO 소모하는 것도 어쨌든 문제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매 한 가지 지문을 가지고 풀어보는 문제라 2개 냈고, 그쵸? FMB도 2개, 요것도 혼합 공식도 2개. 그래서
저는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촉박했었나 봐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봐서 풀린다고 끝이 아니라 다음 시험이 있거나 좀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전에 다시 한번 계산 문제는 풀어보셔야지 기억에 다시 남고 빨리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갈게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뭐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틀리신 분들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번에 보시면 NO2는 광학적 분해 때문에 대기의 오존 농도를 증가시킨다. 맞죠? NO2의 광분해 순환에 대해서 설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O2는 냉수 또는 알칼리 수용액과 작용해서 가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시도라는 것은 가시거리 말하는 거고 시정거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O2 같은 경우에는 냉수나 알칼리 수용액과 작용을 해서 어떤 광학적 반응에 의해서 광학적 반응에 의한 스모그 같은 것들이 형성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시정거리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로 NO2는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질산이 되어서 금속을 부식시키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로 그리고 질산 미스트도 있어요. 황산 미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질산 미스트도 있는데 황산 미스트가 워낙에 큰 역할을 했었고 대기오염 역사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여라는 말이 좀 맞진 않지만 어쨌든 간 그런 의미로 황산 미스트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질산 미스트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번째, 완벽하게 틀린 거죠. 녹스 배출은 대부분은 NO2가 아니라 NO의 형태죠. 제가 그랬잖아요. 속스 같은 경우에는 황산화물은 SO2, SO3로 배출되는데 얘로 나오는 게 90%, 얘로 나오는 게 10%라고 외워두시라고 그랬어요. 뭐 95대 5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는데 그런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퍼센테이지를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90대 10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녹스 같은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NO와 NO2의 형태로 주로 배출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물질로 배출되지 않는 건 아니다.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그냥 배제시키고, 대부분 NO와 NO2인데 얘가 90, 얘가 10%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됐던 문제죠. 녹스 배출의 대부분은 NO 형태이며, NO 형태는 그 NO,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무색이고 무취, 무미의 불용성 기체죠. 물에 잘 안 녹는, 질소산화물은 물에 잘 안 녹는 불용 기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추가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9번으로 넘어가면은 도시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생성과 방출 억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답을 바로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1번에 보시면 소각 과정 중에서 다이옥신 생성을 억제하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읽고 소각을 할 때 다이옥신 생성되는 걸 억제하려면 무슨 소각해야 돼요? 고온 소각해야 돼요. 일반 소각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보통 300~400도를 넘어서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소각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다이옥신 생성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1000도에서 1200도 정도의 고온에서 체류를 하면 다이옥신의 생성이 최저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의 생성을 억제하고 생성된 경우에도 파괴될 수 있도록 하려면 몇 도씨 이상의 고온이냐면 550이라고 했는데 택도 없는 그런 온도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나온 온도 범위는 850도씨 이상이고 85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초 이상 정체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850도 이상에서 체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얘네들이 다이옥신이 완전 연소되면서 생성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2초 이상이에요. 85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2초 이상 정체를 하여야 다이옥신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지 최대로 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로 억제하려면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온 기준치는 850도씨에서 몇 초 이상? 2초 이상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550도씨가 다 맞으셨을 것 같은데 1번의 지문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2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니까 하나씩 보시면, 다이옥신은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과정 중 300~400도 부근에서 재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도씨 부근에서 재형성된다. 맞는 말이고, 쓰레기 소각로에서의 배출 공정을 개선해서 배출 기준 이하가 되도록 제거하고 감소시킨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로에서 배출하는 공정을 개선할 수 있죠. 이런 것들로 다이옥신 생성을 저감할 수 있는 거고, 분말 활성
활성탄은 살포해서 다이옥신이 흡착되게 한 후 전기집진기에 걸러서 다이옥신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정확한 온도를 몰랐으면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1번, 4번 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기집진기보다는 집진을 해야 되는 경우에 여과집진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집진기의 운전 온도가 400도씨 부근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전기집진기 같은 경우에도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400도씨 부근에서 운전을 하는데 그런 운전 온도에서 전기집진 장치에서 다이옥신을 제거하려고 하면 재형성될 수 있고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쓸 때에는 전기집진기보다는 조금 집진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여과집진기를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전기집진기를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분말 활성탄을 이용해서 여기처럼 다이옥신을 흡착한 다음에 분말 활성탄에 달라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집진기에 다시 집진을 해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과집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전기집진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제적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모든 방법들이 이것도 제거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방법들이 다 제거는 조금씩은 되나 어떤 경제성 대비 돈 드는 것 대비 효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여과집진기를 사용하는 거지 전기집진 장치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렸을 거는 같다. 근데 확실하게 틀린 게 550도씨는 아니니까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 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그건 뭐 저한테 얘기해 줄 건 아니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건 아니니까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4번에 있는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집진 장치로 왜냐하면 평소에는 거의 대부분 전기집진 장치의 운전 온도에서는 다이옥신이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과집진 장치가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기집진 장치로 바꿔서 나왔으니까 좀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제가 총평이라고 좀 부탁을 해서 총평을 하긴 했는데 어떤 시험이건 간에 저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부분, 좀 생소한 부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가 생태 쪽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생태계 문제 같은 것들이 만약에 생뚱맞게 나온다. 그런 문제들은 보통 일반 평균적으로 두세 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오거든요. 근데 두세 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나오는데 거기서 한 문제 더 나왔다 그러면 시험이 엄청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고 5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정말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관련된 문제가 LCA 같은 경우에는 정과정 평가에 관련된 문제라 정과정 평가 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정과정 평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정과정 평가에서 공부했던 그런 지문 같은 거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나와서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정과정 평가 공부는 하긴 했는데 정확한 지문을 우리가 좀 헷갈렸던 문제 이런 것들이 10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 읽어보시면은 다 교재에 다 나와 있던 문제고 옆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에 똑같은 지문도 나와 있었고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는데 한 번씩 볼게요. 그래서 LCA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LCA의 정의가 나왔네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미치는 각종 부하를 원료부터 시작해서 자원 채취, 폐기, 정과정에 걸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죠? LCA의 정의죠. 두 번째로 LCA 평가를 하면서 복수 제품,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A라는 제품은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B라는 제품은 환경에 얼만큼 주느냐. 당연히 복수 제품 간에 어떤 환경 부하에 관련된 비교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제가 이거 외우시라 그랬죠. LCA 정과정 평가하는 순서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목적 및 범위 설정, 그 다음에 목록 분석, 그 다음에 영향 평가, 그 다음에 결과 해석.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연계 이렇게 해가지고 목 부러진 연계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목 부러진 연계, 목적 및 범위 설정, 부러진 분석하고 연계, 영향 평가, 그 다음에 결과 해석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던 거는 기억나시죠? 그걸로 하셔서 1번, 2번, 3번이 틀리지 않았던 것만 아시면 4번이 정답인데 4번에 보시면 국제표준화기구 IS에 정한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규격은 아니고요. 그 LCA 정과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ISO 14040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ISO 14040
40으로 정과정평가를 규격화해서 표준 규격화해서 이걸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체계가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제가 ISO라는 말은 교재에 나올 때마다 언급은 했었는데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수치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문제 자체에서 이제 뭐 EMS라는 그런 환경 경영 체제 같은 것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자면 정과정 평가는 ISO 14040 시리즈 그래서 14041, 14042 이렇게 붙어서 정과정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국제적인 규격을 만들어 놓은 규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 2번, 3번만 제대로 아시면 4번은 답으로 대충은 찍으실 수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ISO만 기억을 해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셔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죠. 마스킹 효과는 뭐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읽고 음파의 뭐 때문에? 간섭 아니면 굴절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간섭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고 2번 크고 작은 두 소리를 들 때 큰 소리만 듣고 작은 소리 들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음이 저음을 아니죠. 땡!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라고 하셔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음의 주파수가 비슷할 때는 마스킹 효과가 더 커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12번으로 가시면 이런 문제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생태, 자연생태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환경공학이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살포시 틀려주셔도 되고 찍어서 맞으면 더더구나 좋은 거고 근데 생태학적인 문제거든요. 생태, 자연생태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1차 생산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1차 생산력이라는 것은 문제상의 지문에 다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1차 생산량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쭉 줄치면서 한번 설명을 볼게요. 1차 생산력은 1차 생산자에 의해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생물량이 생산되는 속도 이거를 우리가 1차 생산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생산자라는 미생물 같은 것들도 하나의 생산자로 볼 수 있잖아요. 조류 같은 것들도 하나의 생산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조류라든지 미생물 같은 것들이 광합성이라든지 세포합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기물을 계속 그 에너지를 먹이로 이용되는 유기물의 형태로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차 생산력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에 의해서 에너지가 먹이로 이용될 수 있는 유기물의 형태로 고정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이가 있으면 뭐 미생물들이 그 먹이를 섭취하는 비율, 섭취해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고정하는 비율, 생체 내로 고정하는 비율을 우리가 1차 생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체적인 문제라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1차 생산력이 얼마만큼이냐라는 걸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수확 측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식물 같은 것들도 하나의 생산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식물들이 도대체 유기물로 얼마만큼 저장을 하고 얘네들이 에너지로 얼마만큼 먹이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키워요. 키워가지고 수확해가지고 측정을 하면 수확 측정법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리고 산소 측정법, 영록체 측정법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번째로 일산화 측정법이라는 건 없는데 이산화 측정법은 있어요. 이산화탄소 측정법.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얘네 이 외의 것을 말씀드리면 수학 측정법, 산소 측정법, 영록체 측정법, 일산화탄소 측정법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측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pH법이라고 해가지고 광합성 작용하면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조류 같은 것들이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면 pH가 어떻게 돼요? pH가 CO2를 흡수를 하면서 pH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pH를 가지고 측정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생산력을 1차 생산량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pH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원료가 얼마만큼 손실되느냐 유기물이 처음에 이마만큼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100이라는 에너지에서 나중에 봤더니 20밖에 안 남았다. 그럼 80을 우리가 1차 생산력으로 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원료가 얼마만큼 손실되는지 원료의 손실을 가지고도 1차 생산량을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생산력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사성 물질로 생산력 측정.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식물 수확법 같은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이제 이 방법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수확법 같은 경우에는 1년생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해살이 식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뭐 한 해 키워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만큼 1차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지 수확해서 측정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뭐 감나무나 이런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과실나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5, 6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5, 6년 같이 걸리는 그런 얘네 한 해의 살이 식물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확해가지고 좀 보려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차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긴 보다는 생소한 내용이었지만 생태학적인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다시 내년 시험이나 아니면 내후년 시험에 1차 생산력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생태 쪽도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생태 쪽도 조금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은 뭐 틀리셨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13번으로 넘어가시면 환경호르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호르몬들 좀 잘 보시고 넘어가세요 라고 했는데, 내분비계 장애물질, 그래서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내분비 교란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설명드렸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쓰레기 소각장 각종 연소시설에서 발생되는 대표적 환경호르몬은 DDT예요? 아니죠. DDT 뭐예요? 살충제에서 나오는 게 DDT예요. 살충제라든지 농약 이런 데서 검출되는 그 환경호르몬이 DDT가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소각시설에서 연소시설에서 나오는 거는 다이옥신이죠. 그쵸? 그래서 뭐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죠. 2번에 보시면 식품 및 음료수의 용기 내부, 병뚜껑, 캔의 내부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락앤락 뭐 이런 특정 상표 같은 거 말씀드리고, 아니면 애들 그 애기들 먹는 그 젖병 같은 거에는 비스페놀이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비스페놀 A가. 그거 설명드리면서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또 들어가 있는 곳이 영수증이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각종 플라스틱 가소제에서 프탈레이트류와 같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대요. 그러니까 환경호르몬이 어떤 그 배출원에서 어떤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지가 나왔으니까 좀 참고적으로 플라스틱 가소제에서는 프탈레이트류 같은 것들이 나오는구나. 네 번째 보시면 각종 산업용 화학물질이라든지 의약품 및 일부 천연물질에서도 환경호르몬 같은 거 자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벽히 틀린 거는 1번이죠. DDT가 아니라 다이옥신이에요.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잘 봐두셔야 되고요. 14번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퇴비화 했을 때 제가 퇴비화의 조건은 무조건 달달달 외우시라고 그랬고, 퇴비화가 숙성된 그 숙성 지표, 숙성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온도, pH 뭐 이런 것들 보고 다, CMB 이런 것들 보고 다 암기하시라고 했던 거 매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 퇴비화 적정 온도 25도에서 35도 아니죠. 55도에서 65도시고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 힘들면 60도 이렇게만 외우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pH는 9 이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딱 두셔야 돼요. 9 이상이면 알칼리성이거든요. 우리가 퇴비화 하는 거는 호기성 퇴비화를 말하는 거고, 호기성 퇴비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호기성 미생물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호기성 미생물, 현기성 미생물 둘 다 중원성 미생물이 거의 대부분 pH 중성에서 잘 자라는 미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원성은 취소, 중성, pH 중성 부분에서 잘 자라는 미생물이라 pH가 대략적으로 6에서 8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수분이 너무 지나치면 현기 조건이 되기 쉬우므로, 여기까지 맞는 설명이에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이 퇴비화를 계속 뒤집어주는 중간중간에 공극에, 빈 공간에 이제 산소가 어느 정도 충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호기성 퇴비화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 공극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공극에 산소가 들어갈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현기성 조건이 되면서 현기성 조건에 의해서 악취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따라서 수분을 몇 프로? 50%에서 60%인데 그냥 외우기 쉽게 50% 정도로 우리가 조건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온도, 퇴비할 적정 온도 5, 60도, 그 다음에 수분도 50%에서 60%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셔라. 그 다음에 퇴비화가 진행될수록 CMB는 어때요? 낮아지죠. 퇴비화가 진행되면은
초기 CMB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한 26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퇴비화가 진행되면서 탄소화합물 같은 것들이 유기물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쵸? 유기물이 분해가 되고 CMB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면서 한 10 정도로 떨어지면 퇴비화가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14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시간 없어서 못 푸신 분들 계시죠? 영어 풀다가, 한국사 풀다가, 환경공학 저편으로. 그래서 막 10분 안에 풀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갔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생각했죠. 문제도 15번에 있겠다. 마킹은 해야 되겠지? 풀려니까 이거 당연히 평균치로 구하는 건 아는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포기하는 애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평균치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곱하기를 빨리 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빨리 푸실 수 있는 수분함량, 평균 수분함량 구하는 평균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곱하기만 빨리 하면 물론 저는 지금은 다 풀이를 하는 과정이라 공식을 써드리겠지만 공식이라는 거기보다는 풀이 과정을 써드리겠지만 대충 보면은 8 곱하기 80%, 8, 8에 64, 그럼 6.4 더하기 14 곱하기 5 하면은 0.05니까 대충 곱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식은 평균 수분량 계산하는 거니까 음식 폐기물 8 곱하기 수분함량 0.8 더하기 종이 14 곱하기 수분함량 0.05 더하기 목재 5 곱하기 수분함량 0.2 정원 폐기물 4 곱하기 수분함량 0.6 그리고 유리.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냈을까? 그것도 15번에. 아니, 근데 이건 B형인데 A형은 좀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흙 및 재 5 곱하기 0.1. 이거를 전체 양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8, 14. 그래서 제가 100으로 떨어지나 봤더니 100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8, 14 앞에 거 더해주면 5, 4, 4, 5. 45. 그래서 8, 14, 5, 4, 4,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밑에 분모가 45, 40인가? 40 8, 14, 5, 4, 4, 5, 40 40분의 위에가 11.2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함량 퍼센테이지 구해야 되니까 100으로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 5 하셔가지고 2로 나눠주시고 2, 50, 2, 62, 5.6 곱하기 5 하시면 대략적인 숨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28%? 28% 나오거든요. 아니 우리가 딴 거 이거 못 푸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2개로 했지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2-3개로만 했지 이렇게 수없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으나 못 풀어서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더하기 빼기가 급해서 그렇게 실수했을 거니까 15번 문제도 원래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죠. 반드시 이제 간단하게나마 푸셨어야 되는. 성격 급한 사람은 2자가 2개라서 2까지만 해놓고 2번으로 체크하신 분들도 간혹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누기와.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셔서 16번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쵸? 제가 다른 건 둘째치고 소음진동에서 몇 가지 공식들은 알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소음진동은 공식이 헷갈려서 그렇지 공식만 알면 못 푸는 문제는 없다. 뭐 SIL이라든지 SPL이라든지 PW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식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폰으로 고치는 거나 폰을 손으로 고치는 공식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소음의 합, 소음의 차 계산하는 공식 알아두시라고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소음의 합 계산하는 공식은 몇 로그? 10 로그. 소음의 합 계산하는 공식은 10 곱하기 로그 10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10에 10분의 L1 만약에 소음이 2개면 10에 10분의 L2 플러스 10에 10분의 10에 10분의 L3 이렇게 가서 10에 10분의 L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소음의 합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70dB짜리랑 80dB 이런 거는 많이 했어요. 70dB짜리랑 80dB짜리를 더하면 10dB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작은 소리는 큰 소리에 영향을 못 주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80으로 해라. 80과 유사한 그런 수치를 찾으시면 된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문제 풀 때 70dB 3대짜리도 했었거든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다만 이번에 10대라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주변 소음이 전혀 없는 야간의 소음 레벨이 70dB인 풍력발전기 10대를 동시에 가동을 했을 때 합성 소음 레벨 구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10 곱하기 로그 곱하기 10의 10분의 70을 더하기를 10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0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이것만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로그로 곱하기 되어 있을 때는 10 로그 10분의 계산해서 7승 더하기 10 로그 10이에요. 맞나요? 그럼 계산하시면 얘 앞으로 넘어오면 몇 데시벨? 70데시벨 되는 거고 로그 10은 1이니까 얼마 남아요? 10, 80데시벨이죠.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제가 문제를 풀 때 이 공식 반드시 외워두시고 외워두실 때 두 번째 팁이 뭐냐 하면 10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작은 소리는 영향 못 주니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빨리 풀어라. 거기서 찍어라 지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3대 있다 4대 있다 이랬을 때에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플러스 수치를 다 외우시는 그러니까 얼마만큼씩 증가를 하느냐 몇 대 있으면 몇 데시벨 증가하고 몇 대 있으면 몇 데시벨 증가하고 이걸 외우는 것보다 차라리 공식 외우고 거기다 대입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보시라고 했거든요. 틀리시면 안 되는 합성소음 계산하는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6번에는 정답은 4번이고요. 17번에 넘어가셔서 17번 보시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처음 보세요? 아니죠.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유해 화학물질이라든지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 노출에 관련된 경기도 경력 경쟁 문제에서도 상가작용, 상승작용, 가승작용 뭐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이거 위해성 평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교재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딴 건 몰라도 이거 순서는 외워둡시다 이랬거든요. 아예 그 페이지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몇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딴 건 몰라도 위해성 평가할 때 이 순서는 알아둡시다 라고 해서 순서만 체크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리지 그때는 그냥 뭐 이게 뭐 나오더라도 순서가 더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다 나왔던 부분이니까 교재를 한번 이렇게 들춰보면서 정말 제가 체크를 해드렸나 안 드렸나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유해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이나 환경에 대해서 어떤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작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아, 얘가 유해성이 있겠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으는 작업이 유해성 확인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용량 반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유해한 영향을 발생시킬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로 노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니까 인체 노출 경로와 연결시켜가지고 얼마만큼 노출됐을 때 유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평가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위해성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집합을 해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인간이나 환경에 유해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걸 평가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근래 들어서 화학물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사실상 화학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폐기물 파트에서 뭐라고 배우셨냐면 지정 폐기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파트에서는 약간 법적인 부분은 되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폐기물에서 유해 폐기물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유해 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해가지고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따로 화학에 관련된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화학물질 관리법이 이름이 바뀌면서 유해 화학물질, 화학물질 등에 관한 평가에 관련된 법 아니면 화관법, 화평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화학물질 관리법이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이런 식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죄송해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 관리법 이런 식으로 법명이 바뀌면서 전문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화학물질에 관련된 문제들이 환경공학 같은 데에서 이제 한 문제, 두 문제씩 화학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위해성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유해성을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재 부분에 다 나와 있던 부분이니까 좀 세세하게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8번으로 넘어가셔도 이 문제도 틀리시면 안 돼요. 1번에
토양 및 지하수 처리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양 세척 공법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처리에 효과적이다. 세척이라는 것은 세척제라는 용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척을 하는 방법이라 뭐 중금속 세척하려면 중금속 세척에 유용한 용매 같은 걸 사용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바이오벤팅 공법은 휘발성이 강하거나 생분해성이 높은 유기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리에 효과적이며 SVE 공법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쓰기도 하죠. 바이오벤팅. 그쵸? 생물학적 통풍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바이오 스파징이거든요. 그 바이오 스파징? 스파 할 때 제가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스파가 목욕탕 가면 공기방울 나오는 게 스파예요. 스파 별거 없잖아요. 어디 스파 이렇게 가면 목욕탕 탕 하나 만들어 놓고 공기방울 뽕뽕을 나오는 게 스파라고요. 그쵸? 그러면 스파징이라는 얘기는 어디다가? 지하수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지하수 안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할 때 지하수에다가 공기를 넣어주면 얘네들이 공기방울로 휘발성 유기화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에어스파징이라고 하는 그런 공법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안에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포화대수충이에요? 불포화대수충이에요? 포화대수충에 넣어야죠. 그쵸? 그래서 휘발성 유기오염물질로 불포화 토양층 여기가 아니라 지하수 포화대수충 내에다가 공기를 강제적으로 주입해서 VOC 같은 것들을 휘발성을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라 틀린 거는 3번이죠. 그래서 제가 문제 나올 때 물론 다른 내용들도 어떤 물질들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디 공기를 넣어서 지하수를 처리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불포화대수충이냐 포화대수충이냐 그거 신경 쓰시고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어스파징 같은 경우에는 포화 토양층 처리에 효과적이다라고 하셔야 맞는 거고 네 번째로 열탈착 공법 같은 경우에는 오염 토양을 굴착한 후에 얘는 따로 이런 다른 그 반응조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프시추 말하는 거잖아요. 얘는 인시추, 엑스시추면 엑스시추라고 보시는 거고 고온에 노출시켜가지고 소각이나 열분해를 통해서 유해물질을 분해시키는 방법이 열탈착 공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은 19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매트릭스라는 말은 한번 하긴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났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평가 및 대안 비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는 안 된다. 그럼 다른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대안평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 매트릭스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분석 방법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체크리스트 기법이에요. 체크리스트 기법. 그래서 제가 환경영향평가 설명드리면서 중점 체크리스트 뭐 이런 말은 했었었는데 매트릭스 기법하고 체크리스트 기법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중점 체크리스트 기법을 더 많이 쓰거든요. 매트릭스 기법은 약간 복잡하고 절차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매트릭스가 나왔기 때문에 대안 비교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두 가지를 사용한다. 매트릭스와 체크리스트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부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yes or no 같은 걸로 평가를 한 다음에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들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잡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니까 환경영향평가 할 때 대안 비교를 위한 방법들까지도 조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마지막 20번 넘어갈게요. 20번 보시면 제가 아까 FMB 구하는 문제 풀었죠. FMB 구하는 문제 풀면서 비슷한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왔다고 했는데 20번 문제예요. 왜냐하면 FMB와 BOD 용적부하 구하는 건데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단위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보기 4개 중에서 두 개를 추리면 FMB가 단위가 뭐여야 돼요? 대입분의 1이 돼야 돼요. 앞에서 문제가 FMB 단위가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2개를 추려 적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FMB와 BOD 용적부하를 풀어야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FMB는 위에는 푸드를 말하는 거고 이 푸드를 먹는 MLSS 이 문제상에서는 VSS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MLSS 값으로 대입을 하시면 되죠. 대입할게요. 요거는 들어오는 BOD와 유량을 곱해주고 얘는 반응조 안에 있는 미생물의 양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FMB의 단위가 어쨌든 킬로그램 BOD per 킬로그램 MLSS 데이라고 나왔으니까 데이분의 1로
결정을 해서 나오면 BOD 가치도 200mg/L이고 그 다음에 유량이 10,000 미터의 세제곱/데이 이고 그 다음에 MLSS의 농도와 폭기조의 부피 아예 다 차근히 나왔는데 10,000m의 세제곱과 2,000mg/L니까 10,000m의 세제곱과 2,000mg/L 됐나요? 바로 나오는데 2,000 200 1000 지워주고 이것도 10분의 1인데요. 그러면 얘는 0.1 데이에 마이너스 S. 이거는 뭐 0.1만 찾으면 BOD 용적보가 0.2짜리 1번, 2번 중에 고르고 1번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 우리는 풀이를 해야 되니까 BOD 용적보가 뭐예요? BOD 용적보가 들어오는 BOD의 양, 총량을 부하를 뭘로 나눈 거? 부피로 나눈 거 BOD 용적부하라고 했어요. 문제상의 BOD 용적부하고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데이라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입해서 보시면 BOD 용적부하 킬로그램 퍼 데이가 BOD 부하를 말하는 거고 그거를 폭기조의 부피로 나눠준 걸 BOD 용적부하라고 하죠. BOD 농도가 200mg/L 유량이 10,000 미터의 세제곱 퍼 데이. 용적은 위에서 나온 것처럼 10,000 맞죠? 미터의 세제곱. 그럼 미터의 세제곱 지워지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의 세제곱 데이니까 단위만 환산해 주시면 10의 6승 밀리그램이 1kg이 되는 거고 10의 3승 리터가 1m의 3승 하면 되네요. 어쨌든 나오는 수치가 2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1번이라는 정답이 확실시 됐지만 우리는 제시된 조건들을 다 풀어야 되니까 6개 지우고 3개 지우고 요거 4개 남았는데 3개 지우고 요거 하나 둘 3개 지우면 10분의 2 그럼 10분의 2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시면 되죠. 0.2kg/m의 데이 됐나요? 문제 보시면은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생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제 기준으로는 물론 제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학생 기준으로 봐야 되지만 제 기준과 학생 기준을 제가 생각하는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생소했던 문제 1차 생산력에 관련된 문제는 뭐 틀리셔도 많은 학생들이 틀리셨을 거니까 찍었을 테니까 그거는 배제시키고 환경영향평가 매트릭스 분석 방법 이런 것도 한 번만 뭐 조금 교재를 읽어보셨거나 신경을 쓰셨으면 매트릭스라는 말이 이제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지문을 봤을 때 매트릭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스코핑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ISO 이런 것들도 아까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긴 했으나 전과정평가 ISO 같은 경우에도 나오긴 했으나 1번, 2번, 3번만 아시면은 그건 답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저한테 수업을 다 들으신 분들은 85점에서 90점은 나와야 되지 않나.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근데 다만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그 정도의 점수가 가장 적합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지방직 문제보다는 훨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문이라든지 좀 생소한 부분에서 나오는 출제 비중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지방직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하향돼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편이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체감적인 난이도는 어떤지는 저는 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 들은 내용에서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이번에 시험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환경공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빨리 푸시려면 신속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푸시려면 빨리와 정확은 한 박자가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만 풀고 그냥 대충 푸시면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잘 조절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뭐 공부하시는데 별로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